저는 김철수입니다. 아니, 이제는 그 이름조차 가짜지만요. 2024년 11월 초 서해 최전방 경비초소에서 10년째 인민군 상사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당에 충성했어요. 아니, 충성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제가 목격한 것은 제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11월 3일 밤 11시 야간 순찰을 돌던 중이었어요. 식량 창고 쪽에서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했죠. 이 시간에 복음? 말이 안 됐어요. 저는 소리 없이 창고 뒤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봤죠. 평양에서 온 고위 간부들이었습니다. 번쩍이는 가죽 점퍼를 입은 3명의 남자가 우리 부대 식량 창고를 털고 있었어요. 쌀포대, 옥수수 자루, 통조림 상자들이 트럭에 실렸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죠. 저 식량은 200명 병사들의 한 달치 배급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 직속 상관인 중대장이 나타났어요. 김성호 중대장, 저는 그 사람을 5년간 존경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간부들에게 웃으며 다가갔죠. 손에는 검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뇌물이었습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다음에도 연락 주십시오. 김성호 중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부 중 한 명이 봉투를 받으며 웃었어요. 역시 중대장 동무가 제일 협조적이야. 다음엔 더 좋은 걸로 챙겨주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0년간 제가 지켜온 게 뭐였을까요?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트럭이 떠나고 저는 초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초소 안이 술렁거렸어요. 병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자 바닥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상사님, 이병수가. 23 청년 이병수였습니다. 3개월 전 입대한 신병이었죠. 창백한 얼굴, 움직이지 않는 가슴. 죽어 있었어요. 군의관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양실조입니다. 심장이 멈췄어요. 군의관의 말에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영양실조. 그래요. 우리는 한 달째 나무 껍질을 삶아 먹고 있었거든요. 쌀은커녕 옥수수도 제대로 배급되지 않았죠. 그런데 방금 그 식량들이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병사들이 이병수의 시신을 옮기려 할 때였어요.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집어들었죠. 작은 종이였어요. 아이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서툰 그림. 군복 입은 아빠와 손잡은 작은 여자아이. 구석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빨리 와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병수한테는 5살 딸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는 이제 아빠를 영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굶어 죽은 아빠를요. 저는 초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차가운 11월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정신이 하나도 안 들었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붉은 별이 그려진 인공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깃발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10년간 목숨 걸고 지켜온 조국입니까? 병사들은 굶어 죽는데 간부들은 식량을 빼돌려 장사를 합니다. 상관은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죠. 그리고 어린 딸을 둔 청년은 아무도 모르게 죽어갑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무력감도 밀려왔습니다. 저 혼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고발한들 제가 먼저 숙청당할 게 뻔했죠. 이 나라에서 진실을 말하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병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린 그림도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죽을 순 없다고요. 이대로 있다간 저도 이병수처럼 될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비참하게 될지도 모르죠. 이 진실을 아무도 모른 채 썩어갈 테니까요. 그때부터였습니다.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한 건요. 저는 10년간 이 해안을 지켜왔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 조류의 흐름, 안개 끼는 시간대까지 모두 꿰고 있었죠.
만약 제가 탈출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야간 해안 단독 순찰 임무였어요. 보통은 2인 1조지만 병력이 부족해서 혼자 도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11월 7일 제 순찰 날이었습니다. 저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몰래 빈 페트병을 모았습니다. 초소 주변에 버려진 중국산 생수병들이었죠. 6개를 모아서 군복 안쪽에 묶을 계획이었어요. 구명조끼는 없었으니까요. 11월 6일 밤 저는 이병수의 그림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제 주머니에 몰래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그 그림을 보며 다짐했죠.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여기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병사들의 이야기를 반드시 전하겠다고요. 그게 제가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11월 7일 새벽 1시 30분, 저는 총을 메고 해안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제 군복 안쪽에는 6개의 페트병이 단단히 묶여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초소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10년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는 제게 지옥이나 다름없었죠.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어요. 해안선을 따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몇 번이나 뒤를 확인했죠.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1시 55분, 제가 파악한 경비 공백 지점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동쪽으로 500m 떨어진 곳에 다음 초소가 있었습니다. 교대 시간이 2시였죠. 정확히 5분간 두 초소 모두 경계가 느슨해지는 순간이었어요. 바다를 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죠.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완벽한 조건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죠. 이 바다에 뛰어들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 10분도 못 버티고 얼어 죽을지도 몰랐어요. 11월 서해 바다는 영하의 온도였으니까요. 그때 주머니 속 이병수의 그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걸 꺼내 마지막으로 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죠. 미안해, 병수야. 형은 살아남아서 내 이야기를 꼭 전할게. 그림을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총을 모래밭에 내려놓았어요. 군복을 벗을 순 없었습니다. 페트병이 묶여 있었거든요. 신발만 벗었죠. 시계를 봤어요. 1시 59분.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1번, 2번, 3번. 2시 정각, 저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움이 온몸을 덮쳤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추웠죠. 이빨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헤엄쳐야 했습니다. 남쪽으로, 계속 남쪽으로요. 페트병 덕분에 몸이 뜨긴 했어요. 하지만 파도가 거셌습니다. 한 번씩 물이 입으로 들어왔죠. 짠 바닷물이 목을 태웠어요. 기침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소리내면 안 됐거든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뒤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초소의 서치라이트였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발각된 걸까요? 저는 숨을 죽이고 물속에 머리를 박았어요. 10초, 20초, 30초. 숨이 터질 것 같았지만 견뎠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불빛은 다른 곳을 비추고 있었어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저는 다시 헤엄쳤죠. 30분이 지나자 육지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제 진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멈출 순 없었어요. 팔을 젓고 또 저었습니다. 1시간쯤 됐을 때였어요. 갑자기 팔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해파리였죠. 독성이 있는 놈이었어요. 팔이 화끈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속 헤엄쳤어요. 2시간째 온몸에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추위 때문이었죠. 손가락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도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저체온증으로 죽겠구나 싶었죠. 그래도 팔은 움직였어요. 본능적으로 헤엄쳤습니다. 살고 싶었거든요. 죽을 순 없었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까요. 3시간째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병수의 목소리 같았어요. 상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아니야, 이건 환청이야. 정신 차려.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렸죠. 아빠 언제 와요? 이병수 딸의 목소리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바닷물과 섞여 흘러내렸죠. 조금만 기다려. 아저씨가 꼭 내 아빠 이야기 전할게. 중얼거리며 계속 헤엄쳤어요. 팔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더 이상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4시간째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죽는 건가? 바다 한가운데서 아무도 모르게요? 눈을 감았어요. 그냥 이대로 가라앉고 싶었습니다. 너무 추웠고, 너무 아팠고, 너무 지쳤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눈꺼풀 너머로 밝은 빛이 느껴졌어요. 환상인가 싶어 눈을 떴죠. 서치라이트였습니다. 하지만 북쪽에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남쪽에서 왔습니다. 배가 다가오고 있었죠. 정신을 차렸어요. 한국배입니다. 해경이에요. 저는 남은 힘을 다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소리쳤죠.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추워서 입술이 얼어붙었거든요. 다시 소리쳤습니다. 쏘지 마세요. 저 인민군이에요. 넘어온 사람입니다. 서치라이트가 제게로 향했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배가 가까이 왔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사람이다. 빨리 구조해.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걸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에 힘이 없었죠. 미끄러졌습니다. 누군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잠수복을 입은 해경대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몸을 붙잡았죠.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긴장이 풀렸습니다. 살았구나. 저는 살아남았구나. 배 위로 끌어올려졌어요. 담요가 덮였습니다. 누군가 따뜻한 물을 입에 넣어줬죠. 하지만 저는 이미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빨리. 맥박이 약합니다. 체온이 너무 낮아요. 목소리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 미소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해냈어. 드디어 해냈어. 그게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저는 멍하니 그걸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몸을 움직이려는데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특히 팔과 다리가 말이 아니었죠. 고개를 돌려보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부드러운 침대였습니다. 침대? 저는 10년간 나무 판자 위에서 잤었거든요. 이렇게 푹신한 곳에 누워본 게 언제였을까요? 기억이 안 났어요. 옆을 보니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줄을 타고 제 팔로 들어오고 있었죠. 의료 장비들이 빨간 불빛을 깜빡이며 뭔가를 측정하고 있었어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맞아, 저는 바다를 건넜어요. 해경에 구조됐죠. 그럼 여기는? 문이 열렸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간호사였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가 환하게 웃었죠. 깨어나셨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떨며 물었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인천병원이에요. 이틀 동안 계속 주무셨어요. 이틀이요? 저는 이틀이나 잠을 잤단 말입니까? 곧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온화한 인상이었죠. 많이 힘드셨죠? 저체온증이 심각했습니다. 체온이 32도까지 떨어졌었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32도면 거의 죽을 뻔했다는 얘기잖아요. 팔에 해파리 자상도 있고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며칠 더 안정을 취하시면 회복될 거예요. 며칠 더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제 어깨를 눌렀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여기가 남조선입니까? 순간 의사와 간호사가 묘한 표를 지었어요. 남조선이라는 단어 때문이었죠. 북에서는 그렇게 불렀거든요. 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안전해요. 대한민국.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해냈구나. 정말 해냈어.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나갔어요. 간호사가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죠.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듣는 따뜻한 위로였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간호사가 쟁반을 들고 왔어요. 쟁반 위에는 하얀 그릇이 있었습니다. 죽이에요. 천천히 드세요. 죽이라고요? 저는 그 그릇을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고소한 냄새가 났죠.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죠. 따뜻했어요. 부드러웠고요. 쌀 알갱이가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또 울었어요. 이게 밥입니까? 간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등을 쓰다듬어 줬죠. 저는 죽을 다 먹었어요. 한 숟가락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핥고 싶을 정도였죠. 10년간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점심때가 됐어요. 또 쟁반이 왔습니다. 이번엔 밥이었어요. 하얀 쌀밥, 김치, 계란찜, 된장찌개까지 있었죠. 이게 다 제 겁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요? 간호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천천히 드세요. 소화 안 되니까 조금씩 드셔야 해요. 하지만 저는 천천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갈 때마다 눈물이 났죠. 밥을 다 먹고 나니 배가 불렀어요. 배부르다는 느낌, 이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그러다 또 울었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몸이 많이 회복됐어요. 링거도 뺐고요.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이제 경찰서로 가셔야 합니다. 조사를 받으셔야 해요. 경찰서요? 순간 긴장됐습니다. 조사라니 무슨 조사를 받는 걸까요? 혹시 저를 다시 북으로 보내는 건 아니겠죠? 제 표정을 읽었는지 의사가 웃었어요. 걱정 마세요. 그냥 절차상 필요한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왔는지 확인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차가 왔어요. 경찰관 2명이 저를 데리러 왔죠. 차에 타니 창밖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건물들, 달리는 자동차들, 깨끗한 도로들. 저는 창에 얼굴을 붙이고 바라봤어요. 이게 남한이구나.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밝은 옷을 입은 사람들, 휴대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들어가니 따뜻한 난방이 켜져 있었습니다. 의자도 푹신했죠. 한 경찰관이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떨렸어요. 이제 뭘 물어볼까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문이 열리고 형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죠. 많이 힘드셨죠? 형사가 제 앞에 그걸 놓았습니다. 라면 1개와 핫팩이었어요. 배고프실 것 같아서요. 드세요. 그 순간 저는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형사가 당황하며 물었죠. 왜 우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면서 말했어요.
10년 동안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핫팩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너무 따뜻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형사가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이 겪은 일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온 겁니다. 제가 목숨 걸고 여기까지 온 이유를 말할 시간이요. 라면을 먹으며 저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어요. 이렇게 맛있는 라면은 처음이었죠. 북에서도 중국산 라면을 본 적은 있었지만 먹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형사는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고마웠죠. 라면을 다 먹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인민군 상사로 10년간 복무했어요. 형사가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서해 최전방 경비초소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본 것들을 말씀드리겠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부터 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대는 200명입니다. 그중 70%가 영양실조예요. 형사의 손이 멈췄어요. 저를 쳐다봤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배급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한 달에 쌀은 일주일치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옥수수인데 그것도 모자라죠. 그럼 뭘 드셨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무 껍질을 삶아 먹었습니다. 풀뿌리도 캐 먹었고요. 운 좋으면 쥐를 잡아 구워 먹었죠. 형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총알도 없었어요. 훈련할 때 실탄 사격은 꿈도 못 꿨죠. 총만 들고 빵소리로 사격 연습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총을 겨누고 입으로 빵하고 소리 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 훈련이었어요. 제 말에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군복도 남루합니다. 양말도 없어서 맨발로 군화를 신었어요. 겨울에도요. 발가락이 동상 걸린 병사들이 수두룩했죠.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식량이 부족한 겁니까? 배급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간부들이 빼돌립니다. 평양에서 내려온 놈들이 식량을 트럭에 실어가요. 장마당에 팔려고요. 그걸 아무도 막지 않습니까? 중대장이 뇌물 받고 눈 감아줍니다. 다들 한패예요. 형사가 펜을 놓았어요. 제 눈을 똑바로 봤죠.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신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병수 이야기를 했어요. 23 청년이었습니다. 이병수라는 신병이요. 입대한 지 석 달밖에 안 됐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죠. 그 친구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제 눈앞에서요. 주머니에 5살 딸이 그린 그림이 들어 있었어요. 형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그 그림을 꺼냈습니다. 바닷물에 젖어 구겨졌지만 아직 남아 있었죠. 이겁니다. 아빠 사랑한다고 빨리 오라고 쓴 그림이요. 형사가 그림을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까요? 모를 겁니다. 아마 기다리고 있겠죠. 영영 오지 않을 아빠를요. 침묵이 흘렀어요. 형사가 그림을 돌려줬습니다. 저는 다시 주머니에 넣었죠. 최근 3개월간 우리 부대에서 7명이 죽었습니다. 굶어 죽거나 병으로 죽었어요. 결핵 의심 증상 있는 병사만 30%가 넘습니다. 치료는 안 받습니까? 약이 없습니다. 군 병원에 가봤자 링거 하나 못 맞아요. 그냥 쉬라고만 하죠. 그러다 죽는 겁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쏟아내기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김정은 초상화는 금박으로 만듭니다. 그걸 관리하는 사람도 따로 있어요. 먼지 하나 못 묻히게 하죠. 하지만 병사들은 양말도 없이 지냅니다. 속옷도 없어요. 찢어진 군복 그대로 입죠. 겨울에 난방도 안 됩니다.
석탄이 없거든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추위를 견딥니까? 서로 껴안고 잡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도 추워서 밤새 떨었죠. 말하면서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형사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타령하려던 병사가 있었습니다. 박민철이라는 친구였어요. 24살이었죠. 그 친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잡혔습니다. 공개 처형이 예정됐었어요. 형사가 숨을 멈췄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처형 직전 그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대한민국 만세라고요. 뭐라고요? 대한민국 만세. 그 친구는 끝까지 외쳤어요. 총소리가 울릴 때까지요. 형사가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그 모습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죽느니 탈출하겠다고요.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저는 형사를 똑바로 봤어요. 믿으시겠습니까? 제 말을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습니다. 당신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란 걸요. 그 말에 힘이 빠졌어요. 믿어주는구나. 제 이야기를 믿어주는구나. 더 할 말씀 있으십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뭘 더 말해야 할까요? 북한은 겉으로만 강한 척합니다. 하지만 속은 썩었어요. 병사들은 굶주리고 장교들은 배를 불리죠.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까?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냥 유지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언젠간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형사가 펜을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물었죠. 왜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그냥 참고 살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참고 살다간 저도 이병수처럼 될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와서 말하면 다릅니다. 세상이 알게 되죠. 그게 제가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형사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인간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조사는 거기서 끝났어요. 형사가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죠.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환영한다고요? 저를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환대를 받았습니다. 조사실에서 나오려는데 형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물어볼 게 있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무슨 질문이 남았을까요? 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까?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후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정말입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단호하게요. 절대 안 돌아갑니다. 거긴 지옥이에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죠. 형사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북에 가족은 없으십니까? 그 질문에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족이요.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단어였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15살 때 탄광사고로 돌아가셨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3년 뒤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형제자매는요? 없습니다. 저 혼자예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전 외동아들이었거든요. 결혼은 안 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군에 있으면서 기회가 없었죠.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아무도 없으신 겁니까? 북에 남겨둔 사람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가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을 멈췄어요.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요, 저와 함께 굶주린 200명의 전우들이 있습니다. 형사가 조용히 들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이 제 가족이었어요. 10년을 함께 지냈죠.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시달리고 그래도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참을 수가 없었죠. 이병수도 박민철도 다른 친구들도 모두 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두고 혼자 도망쳤어요. 도망친 게 아닙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저를 똑바로 보면서요. 당신은 살아남은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사가 계속 말했죠. 당신이 여기 와서 진실을 말하는 게 그들을 위한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온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진실을 알리는 게 그들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죠. 남은 전우들은 어떻게 될까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탈출한 걸 알면 조사받겠죠. 혹시 공모자가 있나 신문 받을 겁니다. 처벌받진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마 감시는 받겠죠. 하지만 직접적인 처벌까진 안 갈 겁니다. 제가 혼자 도망친 거니까요. 그래도 미안했어요. 친구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들을 위해 뭘 하시겠습니까?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단단하게요. 말하겠습니다. 계속 말할 거예요. 북한의 진실을, 굶주리는 병사들의 현실을요. 언론 인터뷰도 하시겠습니까? 해야 한다면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하니까요. 형사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제 어깨를 두드렸죠. 당신은 정말 용감한 사람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새로운 삶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형사가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북한 이탈 주민 정착시설 입소 서류입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저는 펜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북한 인민군 상사 김철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죠. 펜을 종이에 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이름을 썼어요. 김철수.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떨어진 눈물이 번졌죠. 다 됐습니다. 저는 서류를 형사에게 건넸어요. 형사가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긴장이 풀렸어요. 의자에 기댔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저는 이제 자유예요. 형사가 창문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높은 건물 옥상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태극기입니다. 대한민국 국기죠. 저는 그 깃발을 보며 일어섰어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태극 문양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빨강과 파랑이 선명했죠. 북에서 보던 붉은 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름답네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형사가 옆에 섰습니다. 이제 저 깃발 아래서 사시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또 났지만 이번엔 닦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조국을 위해 살겠습니다. 형사가 물었어요. 진짜 조국이요? 네. 10년간 저는 가짜 조국을 위해 살았어요. 저를 굶기고 병들게 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곳이요. 저는 태극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를 환영해주고 치료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준 이곳이 진짜 조국이에요. 앞으로 뭘 하고 싶으십니까? 형사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뭘 하고 싶을까요? 공부하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어요. 무엇을요? 이 나라에 대해서요.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일하는지 모든 걸 배우고 싶습니다. 형사가 웃었어요. 잘하실 겁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강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강한 겁니다. 형사가 제 어깨를 꽉 잡았어요. 살고 싶다는 의지, 그게 가장 강한 힘입니다. 당신은 그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형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제 가시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조사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과거와 작별하는 순간이었어요. 인민군 김철수는 이제 없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경찰서 문을 나섰어요.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자유로운 하늘이었어요. 제 하늘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새로운 삶을 향해서요. 진짜 삶을 향해서요. 이제 시작입니다. 제 인생이 이제 진짜 시작되는 겁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저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 들어왔어요. 3평짜리 방이었죠. 작았지만 제겐 궁전 같았습니다. 침대가 있었어요. 부드러운 매트리스에 따뜻한 이불까지요. 책상도 있었고 작은 냉장고도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이게 다 제 겁니까? 복지사에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웃으며 대답했었죠. 네, 이제 당신 집이에요. 제 집이요.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한참을 울었어요. 행복해서요. 일주일 후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 24시간 편의점이었어요. 사장님이 저를 흔쾌히 받아줬죠. 열심히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물건 정리하는 것도, 계산대 다루는 것도요. 손님들이 빠르게 말하면 알아듣기 힘들었죠. 하지만 배웠어요. 하루하루 익혔습니다. 사장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첫 월급날이 왔어요. 사장님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고했어요. 통장으로 입금했어요.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ATM기 앞에 섰죠.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넣었어요. 잔액 조회를 눌렀습니다. 숫자가 떴죠. 120만 원.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제가 번 돈이었습니다. 제 노동으로 받은 첫 월급이요. 눈물이 났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울었죠. 10년간 군대에서 받은 건 뭐였을까요? 한 달에 담배 한 갑 살 돈도 안 되는 용돈이었어요. 그것도 제때 안 나올 때가 많았죠.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정당한 대가였어요. 제가 일한 만큼 받은 돈이었죠. 통장을 꺼내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해냈어. 정말 해냈어. 저녁엔 탈북자 지원센터에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다른 탈북민들을 만났죠. 10명쯤 모였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다양했어요. 함경도에서 온 아주머니, 평양에서 온 대학생, 청진에서 온 노인까지요. 우리는 둥글게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아픔을요. 남편을 두고 왔어요. 먼저 가라고 했죠. 나중에 데리러 오겠다고요. 함경도 아주머니가 울며 말했어요. 하지만 못 갔어요. 소식도 모르겠고요. 평양 대학생도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보내주셨어요. 너라도 살라고요. 저만 혼자 왔습니다. 모두가 아픔을 안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두고 온 사람들이었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10년간 복무했죠.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전우들을 두고 왔어요. 200명의 동료들을요. 그들은 지금도 굶주리고 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참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혼자만 도망쳐서요. 옆에 앉은 노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도망친 게 아니야. 살아남은 거지. 그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상담사가 말했어요.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책을 펼쳤어요. 검정고시 문제집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공부를 시작했었죠. 이제 더 열심히 해야 했어요. 대학에 가고 싶었거든요. 북한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겪은 것들을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강의하고 싶었죠. 북한의 진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매일 밤 3시간씩 공부했어요. 편의점 일 끝나고 돌아오면 11시였죠. 씻고 밥 먹고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TV를 켰다가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면에 북한 수용소 그림이 나왔죠. 최근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일까요? 북한군 내부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탈북 군인은 병사들이 나무 껍질을 먹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맞았어요. 제 증언이었습니다. 제가 형사에게 했던 이야기가 세상에 나온 거죠. 화면이 바뀌었어요. 유엔 회의장이 나왔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TV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 이야기가 이렇게 퍼진 겁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게 아니었죠. 뿌듯했습니다. 이병수야, 봤니? 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어. 혼잣말을 했어요. 주머니에서 그 그림을 꺼냈습니다. 이제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두고 있었거든요.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세상이 알게 됐어. 그림 속 아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얼굴을 드러내는 건 위험할 수도 있었죠. 북에 남은 전우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하니까요. 일주일 후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여러 질문을 했죠. 왜 탈북을 결심하셨습니까? 북한군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센터 사람들이 잘했다고 했어요. 편의점 사장님도 봤다고 하셨죠? 용기 있네요. 대단해요. 사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한 달 뒤엔 검정고시를 봤어요.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합격이었어요. 저는 뛸 듯이 기뻤죠. 해냈어. 정말 해냈어.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창가에 섰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움직이는 자동차들, 살아 숨쉬는 도시였어요. 이제 진짜 살아있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는 이제 살아있었습니다. 10년간 죽어 있었던 제가 이제 살아있었어요.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고 원하는 공부를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꿈을 꿀 수 있었죠. 이병수의 그림을 봤습니다. 책상 위에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고마워, 병수야.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림에 대고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계속 말할게. 북한의 진실을요. 너희들의 이야기를요. 밤하늘에 별이 빛났어요. 붉은 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별이었죠. 자유로운 하늘의 별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았어요. 내일도 편의점에 가야 했고 공부도 해야 했고 꿈을 향해 나아가야 했으니까요.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제 삶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갈 길이 멀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미 죽음의 바다를 건넜으니까요. 이제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살아있으니까요. 진짜로요.